만약에 시신을 강에 은닉했다면 산인가요? 바다인가요? 뒷마당인가요? 그 팀에서 이제 2013년에 그 사건을 했고 사건에 그러니까 많은 부분 그 피의자들 많이 검거를 했습니다. 요즘 또 보니까 네. 범죄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아, 네.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럼 소장님이라고 우리 하죠? 소장님이라고. 아, 소장님. 그 호칭을. 뭐 하는 곳이에요? 범죄 과학을 연구한 곳이죠. 범죄과학. 그 사실은 2014년에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8년째 돼가고 있죠. 네. 4월 1일에 만들었으니까. 꽤 오래됐네. 예, 꽤 오래됐는데 네. 중간에 이제 막 그 연구소를 제대로 하려고 할 때 이제 네. 또 뭐 다른 이렇게 정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돼가지고 중단했다가 다시 정치하시다가 다시 이제 재개했거든요. 네네네네. 행복하게. 아 그죠. 예, 편하게. 라디오도 하시던데. 아, 예, 라디오 매일매일 저녁에 DJ. 예, 뉴스 사이킥 진행하고 혹시 있고요. 그 저는 이제 그래서 범죄 수사밖에는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네. 뭐 승진도 필요 없고 높이하는 것도 필요 없고 이 셜록 홈즈처럼 좀 사건 해결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뭐 화성 그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사건 현장에서 기동대에서 있을 때도 계속 수사본부에서 같이 그러셨구나. 가서 이제 수사지는 수사본부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사건 수사에 계속해서 가서 이제 몇 말씀드리고 그래도 뭐 전혀 실마리도 못 잡고 그다음에 제가 부천 경찰서 가서 형사계 근무할 때도 대학 입시 시험지 도난 사건 이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대학 입시 사상 처음으로 입시 문제지가 도난당했고 시험은 2월 10일로 연기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 보관 중인 시험지 상자가 뜯긴 채 발견된 겁니다. 그것도 또 미제 사건이 된 거예요. 미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 주변에 계시던 형사분들 일부가 저를 미제 사건 제조기다. 제가 그 사건에 참여했기 때문에 미제가 됐다. 너무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네네, 정말 그럼요. 셜록 홈즈처럼 해결하고 싶고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좀 범인을 잡고 싶은데 네. 아이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돼. 안 되죠. 안 되고 예. 정말 수사를 잘하는 이제 베테랑 형사 반장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우리 형사계. 있으죠. 그분들께 제가 계속 선배님 제발 좀 수사를 잘하는 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소주 한 잔 사? 그러면 가서 이제 소주 사드리고 삼겹살 사드리고 한참 드시고 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알려줄까? 수사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네. 그럼 20년만 해봐. 20년. 20년 잘 쓰시고. 20년만 해봐. 세월이 쌓이면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 들으려고 소주 사드립니까? 근데 방법이 없고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좀 많이 하죠. 경험밖에 없다. 네. 경험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 해결 못했잖아요. 못했죠. 시험지 도난 사건 해결 못했잖아요. 예. 그런 사건들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러니까 유학밖엔 방법이 없더라고요. 셜록 홈즈의 나라 영국에 가면 아마도 좀 더 선진 수사 기법을 배울 수 있겠지. 이런 무작정 또 뛰어들어서 시험 신청해서 합격해가지고 간 거예요. 국가시험 합격하셨어요. 예. 머리는 타고나신 거예요. 그렇죠. 머리 굉장히 똑똑한데 사회성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야. 유학생. 아 그래서 아, 유학생활에서 또. 국비 유학으로. 제가 영국에 공부하러 간다 그랬을 때 그 경찰관 상사분들 다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 노력한 건 다 날아가는 거죠. 아유, 근데 무조건 가고 싶은 거 가야 되겠는 거예요. 많이 배우셨나요? 그때 갔더니 이제 뭐 프로파일링이라는 전에 듣도 보도 못한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네, 없어서요. 범죄 예방, 범죄학, 범죄 심리, 범죄 수사로만 작은 도서관 하나가 마련되어 있고 지역 경찰하고 같이 세미나 하면서 사건 실제 발생한 거 수사하는 방법 이런 걸 계속 공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거죠. 너무 배울 게 더 많은 거예요. 휴직 신청을 하고 자비로 나머지를 더 공부해서 박사 과정까지 다 마치고 제가 발견한 거는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솔직한. 예. 자기들이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것이 실패했느냐. 초동수사의 실패, 증거를 제대로 채취하지 못하고 보관하지 못했고 너무 섣불리 예단하고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복귀해보고 분석해보고 다시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리한 게 이론이고 연구고 논문이고 새로운 기법이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발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범죄자들 이렇게 만나 보셨죠 그러면? 아, 많이 만나죠. 단둘이 이렇게 만나시는 거예요? 영화처럼? 그럼요. 단둘이 식사에서. 일하죠. 예. 아 그러면 얘가 거짓말하는 지 느낌 막 오시죠? 약간 느낌 어때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때는 당연히 거짓말 네. 반응이 있어요. 아 반응이 있어요. 예,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릴 때부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안 좋은 거라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생리적 반응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땀 같은 땀이 체 분비가 양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네. 그 미세혈관사의 간격이 좁은 곳은 가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긁는 게 나타난다든지 아 그래서 간지럽구나 그거 할 때 거짓말 할 때. 또는 뭐 눈을 깜짝깜짝 한다든지 또는 다리를 떤다든지 예. 왜 이렇게 떨어요? 네. 거짓말하는 거 있어요? 평상시 많이 떨어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와 다른 그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 거짓말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야, 이렇게 과학적인 줄 몰랐어. 아, 그러니까 사실 영화 같은 거 보면 거짓말 탐지기나 이런 거 할 때 결혼해서 10년째 살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일반적이고 물어보다가 갑자기 예. 그날 27일 밤에 아내를 죽였나요? 바로 물어보면 땀이 갑자기 갑자기 그러면 이제 뭔가 그리프가 있는 그리프가 진짜라면 그럼요. 그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통제 질문이라 그래서 예, 이 통제 질문이라는 건 범죄와 상관이 없는 질문. 상관없는 겁니다. 나이, 혈액형 이게 뭐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에 의한 네. 것들. 그냥. 주소가 여기 맞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잖아요. 네. 범죄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그 사이에 물어보는 거예요. 산에 갔습니까? 강인가요? 만약에 시신을 강에 은닉했다면 산인가요? 바다인가요? 뒷마당인가요? 강인가요? 했을 때 강이라는 질문에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치밀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증거로서가 아니라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최대한을 알아내야 된단 말이죠. 어느 부분에서 이 친구가 이상 반응을 보이는가. 그럼 우리가 그 부분을 캐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형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야, 진짜. 아까 그 물어볼 때 달라졌어요. 알아 완전 프로시요. 아니 그럼 안 걸릴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볼때 너는 100%. 그리고 또 요즘 사실 어떤 드라마 하나가 있잖아요. 촉법 소년의 얘기를 다뤄. 아, 예. 지금 13세로 돼 있나요? 만 13세? 14살.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 그러니까 13세까지가 13세까지고. 형사 미성년자. 경찰에 2번이나 잡혔지만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촉법 소년이라서 번번이 풀려났습니다. 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촉법 소년의 어떤 처벌 어떤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뭐 여러 영원한 차례 숙제죠. 네. 논쟁을 했고 국회에서도 그랬고 네. 정답이 있진 않죠. 네. 처벌 강화, 연령 하향, 다른 쪽은 교화, 포용, 기회 제공.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함께 가야죠. 함께. 근데 어떤 아이에게는 처벌이 그게 맞아요. 처벌을 해야만 얘가 정신 차리고 네네.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자기가 행한 범죄 때문에 피해자가 겪었을 아픔과 고통을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보게 될 것이고 어떤 친구에게는 따뜻한 용서와 기회의 제공과 그리고 사랑이 오히려 더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어린 시절에 네. 어른들이나 이 주변 사람들의 이 관심이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정말 중요하죠. 정말 예. 중요하고 저는 그걸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네. 경찰대학 교수가 되고 프로파일러가 돼서 사건들 분석하고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예. 탈주범 신창원 알죠. 유명하죠. 예. 어린 시절의 모습이 저랑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우리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서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돈을 훔치기도 했었거든요. 절도인 거죠. 네네. 그렇죠. 신창원은 동네 밭들에서 네네네. 서리, 뭐 수박서리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네. 신창원을 데리고 파출소에 가거든요. 이놈 내 자식인데 도둑놈이니까 처벌해달라. 그때 이제 소년원에 간 것이 출발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갔다 오니까 주변에서 아빠가 보내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예. 주변에서는 절도범, 전과자 이러면서 다시 그 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낙인이 찍히고 안타까운 일이거든.
차이는 저에게는 주변의 어른분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무척 따끔한 매를 주시기도 하셨지만 늘 다시 불러서 창훈아, 난 네가 착한 아이란 거 안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이라는 걸 끝까지 해주셨고 그게 결국은 끝까지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나. 뭐 이런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신창원에게는 강하고 처벌하고 그런 요소는 저와 같이 있었지만 나머지 부분 너는 좋은 놈이야 라고 긍정적인 그 인정을 해주는 요소가 없었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감싸 안아주고 이렇게 가슴을 내어주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이 없었던 거죠. 어머니들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보니까 작은 차이가 점점 커져 나가면서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더라라는 거죠. 유사한 말썽, 유사한 잘못, 유사한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주변의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거기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더 성장해서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성인으로 어른으로 성장하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범죄의 길로 내몰리는 이런 친구들도 있다는 거 그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청 인터폴 계장 전재홍이라고 합니다. 역시 달랐어. 역시. 저는 충남경찰청 수사과의 안정엽 경입니다. 아니 인터폴 하면은 어떤 그 범죄 같은 걸 좀 많이 다루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범죄 저지르고 도망을 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나라에 도망간 나라에 인터폴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는. 예. 우리 어떤 경위님은 수사나 이런 거. 저는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보이스피싱? 그럼 보이스피싱 같이 수사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안경희님이 네. 실무적인 이제 수사를 다 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보이스피싱 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저희는 공조 통해서 잡아서 다시 이제 안경희처럼 이제 수사하신 분한테 이제 전달해 드리면 거기 다시 또 수사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이 그 본거지가 외국에 다 있으니까 보통 필리핀 같은 경우에 저희 코리안 데스크라고 저희 업무를 해주는 저희 경찰관들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수집한 정보, 첩보들을 이제 코리안 데스크에 주면 코리안 데스크가 그걸 가지고 현지 이제 경찰이나 사법기관을 통해서 거기다 또 확인을 해보고 또 추가로 이제 또 첩보를 얻어서 검거를 이렇게 하는. 들이닥쳐가지고요? 예, 들이닥쳐야죠. 잡으시는 것도 쉽지 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 소회를 좀 말씀드리자면 보이스피싱 수사가 그 추적의 끝판왕이라고 해요. 저희들은 왜냐면은 해외에 있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번호 변조작, IP 변조작, 그러니까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을 굉장히 조작을 해요. 그리고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이 특정해야 되는 그 작업들이 그 수사가 결코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피해 사실 100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해외에서 실제 전한 사람을 특정하는 게 진짜 많으면 2-3건. 워낙 점조직으로 막. 네. 그럼 그 규모가 한 규모가 있으면 총 몇 명 정도가 돼요? 제가 수사했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사건은 한 300명? 300명이요? 300명이 모여서 보이스피싱 작업을 300명이 한 팀인 거예요? 지금하고는 좀 추세는 다른데요. 전에는 실제로 가구 공장에 콜센터가 있고요. 당연히 대본 만드는 사람도 있고, 대본을 이제 정교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이제 각 팀들이 있어요. 팀들이 있어서 뭐 역할에 따라서 뭐 피싱을 진행을 하고요. 피싱을. 예. 그래서 뭐 팀장도 있고, 뭐 팀원도 있고. 팀장이 있어 안에? 완전 회사네요. 300명 정도. 공장이 어디 있었습니까? 외국에 있었어요? 중국 청도에 있어요. 청도에. 그 당시 이제 한국에 많이 입국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연휴라든지 아니면은 추석 때. 저희가 그때 추석 때 다 검거를 했었거든요. 몇 명이나 검거하셨나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 검거한 거는 100
30명 가까이는 되는데 핵심부. 그때 초반에 이제 핵심 그러니까 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자들, 팀장들 위주로 이렇게 했었을 때는 그 추석 때는 28명 이렇게 28. 예, 먼저 권고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거 근데 그게 사실 보이스피싱이 예전엔 생소한 그 사기라 예. 당할 수 있는데 이젠 알려졌는데도 좀 당해요. 너무 체계적이니까 이게. 김미영 팀장도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김명 팀장 잡으신 분이죠? 아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이 그 김미영 팀장 사건이에요. 이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서 시민들의 돈을 뜯어낸 조직의 총책이 무려 10년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2013년 한국과 중국에서 조직원 93명을 붙잡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기 조직의 총책인 50대 남성 박 씨와 주요 간부들은 동남아로 도피했습니다. 그 팀에서 이제 2013년에 그 사건을 했고 사건에 그러니까 많은 부분 그 피의자들 많이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작년 9월 정도에 이제 그 조직원에 대한 중간 간부에 대한 첩보가 있었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예,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제일 못 잡은 사람이 그 김미영 팀장 총책의 가장 측근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그 계좌번호를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계좌번호. 그 계좌번호를 뭐 기반으로 해서 뭐 이제 주소지까지 특정을 했죠. 주소지까지. 예, 특정해서 이제 코리안데스크가 9월달에 이제 그 측근 최측근을 검거를 했고 총책이 이제 마닐라에서 한 4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국인들이 별로 안 사는 곳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있다는 첩보가 있어서 거기서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잠복 근무를 하면서 저 사람 특정이 돼서 계속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맞냐?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디데이가 돼서 그냥 잡자 해서 예.